어제 2023년 1월 1일 심야 시간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유치장으로부터 사색, 시민들이 지켜주셨습니다. 시민들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있었죠. 강진구 기자님과 최영민 PD님이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속 적부 심사를 받게 되고, 그나마 천만다행이게도 불구속으로 판결받아 시민들이 품으로 무사 귀환하신 것을 축하하며 뒤풀이를 하는 자리의 방송이었는데요. 방송 초반부에 정말 뇌리에 경종을 울릴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강진구 기자님의 구속 적부심 최후 진술서인데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 마인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애시당초 원인 무효인 사안을 두고 과정이 합법이네 불법이네를 따진다는 게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민주시민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위험이고 함정인지를 강진구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다소 마음이 메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 있겠으나 강진구 기자님으로부터 하나의 해안을 얻는 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해안을 얻고 불의에 대하여 해안에 합당한 응당한 대응을 해야 제3의 세월호 참사, 제4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정초부터 할 말은 아니지만 2023년 가시밭 대한민국 영토에서 숨을 쉬며 움직이는 대한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가족도 제3의 세월호, 제4의 이태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검찰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엿바라지는 대한민국을 결코 용서 않고 단죄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훨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원해보면서 약 17분간의 방송분, 더탐사 강진구 기자님의 구속적부심 최후 진술서 같이 보시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서대문 경찰서, 서대문 대첩, 수서 대첩에서 서대문 대첩이 또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구속영장 때문이었죠.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수정 검사가 나옵니다. 27일 날 정수정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집 초인종 2번 딱 누르니까 범죄가 3개가 딱 생깁니다. 하나가 주거침입, 2번째가 보복범죄, 3번째가 스토킹입니다. 자, 강진구 기자님, 이게 그날 영장 실질심사 때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하셨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죠? 이게 이 국민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쯤 되면은 괘씸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 아마 주거 침입으로, 그것도 주거가 있고 공용 주거가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저희가 자택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주거 침입이 아니고 사실 타워 팰리스에 있는 현관과 엘리베이터라는 공용 공간을 저희가 침입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의 주택에 대한 주거 침입이 아닌 공용 주거 침입으로, 침입이 아마 인정이 되더라도 그냥 뭐 벌금형으로 보통 끝나요. 저희들이 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변호사가 자기가 전 처를 찾으러 갔다가 밤에 막 강제로 문을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문을 억지로 따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횡포를 부리고 그랬거든요. 전 처가 집 식구들 상대로. 그게 벌금,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주거 침입도 아니고 공영 주거 침입인데 그걸로 저희가 뭐 횡패를 부리려고 간 것도 아니고 취재 활동을 하려고 한 건데 그 건을 이유로 구속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심사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온갖 그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따가 쭉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할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강진구 기자를 구속해야 되는 강진구 기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강진구 기자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가장 최근에는 제가 2019년도에 저 아프리카의 셰이셸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구속 사유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도망할 염려 해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이 여러 차례 존재하고 유튜브 방송의 수익 구조 형태로 보아 국외에서도 얼마든지 방송이 가능하다. 그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거 침입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서 멀쩡한 처자식을 버리고 제가 국외에 가서 유튜브로 활동을 해서 슈퍼챗을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무리 김세용 판사라도요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결국 답을 했습니다. 자, 그 사실 강진구 기자께서 그 여러분들 그 최후 진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있으면 해보라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 이렇게 뭔가 밤새 쓰셨죠? 최후 진술. 아니 밤새 쓰지는 않고 네. 내일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잠을 자려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 상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30년 동안 취재 기자로 살아오면서 취재 활동 때문에 이게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밤에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카프카가 썼던 그 심판 이라고 하는 책 있죠. 거기에 요제프 K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심정이 꼭 지금 제 심정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요제프 K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체포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하고 하는데 소송을 당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제프 K가 던져야 했던 질문은 자기가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이전에 자기가 왜 어처구니 없이 이 소송에 끌려 들어오게 됐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의문을 그 부분들이 소송에 끌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순간 요제프 K는 소송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된 이제 그 내용들 소송에서 외려 벗어나려고 하려면 할수록 소송에서 이기려고 이기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래서 그 카프카의 심판에 나오는 K의 입장이 돼서 빙의를 해서 제가 한번 최후 진술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한번 써봤어요. A4로 한 2장짜리 최후 진술서를 썼는데 마음이 좀 비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향하면서 저희 이제 우리 안 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구속영장 전시심사 끝나고 유치장으로 끌려가면은 이 최후 진술서를 시민들한테 좀 공유 좀 부탁한다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유치장에 있으면서 제 최후 진술서가 이 시민들한테 공유가 된 줄 알았는데 너무 급박하게 이게 서대문 경찰서에 와서 현장 중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최후 진술서를 이제 편집할 수 있던 시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신 저는 이 최후 진술서를 사실상 이제 구속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판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검사, 변호사, 그리고 기자를 구속시켜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 모든 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한번 공유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썼던 최후 진술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판사도 상당히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판사가 더 할 말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최후 진술서를 굳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심경, 제가 이곳에 끌려 나오게 된 이 심정에 대해서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심정을 카프카의 심판에 나오는 K를 인용을 하는 것으로 최후 진술서를 써봤다라고 이제 제출을 하니까 재판장이, 그때가 이제 제 심사가 끝나고 이제 그 최영민 감독이 이제 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잠깐 이제 휴식 시간에 있었는데 판사가 그럼 휴식 시간에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후 진술서를 건네줬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카프카 K의 심판에 나오는 K와 같은 그런 비참한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니체 얘기를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카프카 얘기해서 판사가 약간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프카의 K 얘기를 꺼낸 좀 의도적인 또 전략적인 좀 측면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이제 더 탐사라고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대개 이 법원에 갇혀서 법원이란 성 안에 갇혀 있는 판사는 더 탐사가 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개 유튜버, 그냥 돈벌이 나는 유튜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그런 판사의 통념을 저희가 좀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쉽게 구속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카프카의 그 심판으로 제 최후 진술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판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읽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잘못된 그 판단이 나왔다면 이거 지금 다 같이 얼마나 울면서 읽고 있을지. 네.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네. 지금 판사가 안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야, 쉬는 시간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읽어보긴 했을 텐데. 최후 진술서가 좀 긴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카프카의 심판에 나오는 K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체포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소송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소송에 승리하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소송에 몰입하는 순간 정작 자신이 왜 소송을 당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질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소송에서 벗어날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30여 년간 언론사 기자로서 수많은 취재와 탐사 보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명예훼손도 아니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검사를 상대로 저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앞서 거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이 K처럼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언론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 공직자를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기자가 비위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취재하는 것은 지금껏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던 국가 운영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언론의 감시를 받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일이지만 언론이 가진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언론은 자신의 잘못된 보도의 민사나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면 됐습니다.
기자들은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그 선택을 존중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기자의 핸드폰을 열어 취재원이나 취재 기밀을 알아내는 것은 적어도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위공직자가 취재기자가 자신의 관용 차량을 추적하고 집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 기자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되다 보니 수사관들이 자택에 들이닥쳤을 때 기자가 본능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핸드폰을 숨길 수밖에 없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언론계에서 통용되던 차량 추적, 뻗치기, 자택이나 사무실 방문을 통한 압박 취재 등 탐사 취재 기법을 갑자기 스토킹, 주거침입죄로 낙인을 찍다 보니 과거부터 이 같은 취재 관행에 익숙한 저는 졸지에 재범의 우려가 높아 구속돼야 마땅한 피의자가 됐습니다. 다시 카프카의 심판 얘기로 돌아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저의 유무죄나 구속의 당부당을 얘기하기에 앞서 묻고 싶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는 한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하고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2번 눌렀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 초유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천여 명이 넘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고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장관이 고작 기자 한 명이 차량으로 자신을 뒤쫓아온다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가 심야에 법무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갖고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기자를 불러 해명하면 끝날 일 아닌가요? 휴일, 사전 예고도 없이 기자들이 찾아와 불쾌했다면 가족들이 있는데 생중계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하거나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요? 기자의 전화나 문자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출석에 맞춰 취재를 시도하니 출입정지를 시키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앞으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구속될 위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취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불과 수년 전 우리는 취재기자가 재벌 회장집 앞에 3일간 잠복 취재를 하며 집안에서 차량이 나올 때마다 이를 집요하게 추적해 재벌 회장의 황제 보석을 고발한 한 방송사 보도에 박수치고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한 방송사 기자가 현역 대위 신분증을 빌어 한 군부대 영내에 들어가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취재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선고유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비춰보면 스토킹 범죄나 주거침입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전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청담 게이트를 취재해야 하는 이 시점에 그 의혹을 받는 공직자에 의해 고발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의 관용이나 검사의 부당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기에 앞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쳤을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 맞나요? 이게 법치 국가가 맞습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저의 무죄나 아니면 저희 구속영장 기각을 그래서 판사나 법의 관용을 구걸하는 그런 비루한 모습을 사실 보이고 싶지 않았고 구속을 각오하면서 우리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 사회의 국가의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썼던 최후 진술서인데 다행히
이렇게 풀려나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